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177페이지에 맨 밑에 조합의 구성하고 나오죠. 그래서 조합의 구성부터. 그럼 이건 도시개발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시개발 조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크게 4개로 구분된다. 첫째는 조합원이 있어요. 두 번째 임원이 있어요. 세 번째 그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최고 의결기관 총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번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한 뭐가 있단다? 대의원회라는 이 4가지 조직으로 구성된다라고 하고, 그럼 첫 번째 누가 조합원일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한다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조합이 설립되죠. 그럼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 그럼 조합을 설립할 때는 무슨 요건만 갖추면 되죠? 그 안에는 일정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때 얼마큼 동의받으면 되죠? 면삼총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었죠. 그럼 면삼총이 동의만 받으면 일단 뭐 한다? 조합은 설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조합원일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나는 건 조합 설립에 동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란다 하면 땡 틀려버린다는 걸 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한 분들만 그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한 사람들 말고 동의하지 아니한 분들, 이분들도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이땀시로 싸가지 없이 만들었을까? 아니, 나는 조합 설립하는 거 싫다고 그랬는데 나도 조합원이라고 물귀신작적으로 나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기분 나쁜 겁니다. 왜 그렇죠? 아니, 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데도 조합원 인정해 주니까 좋은 건 겁니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흔히 조합비라고 하죠. 이거 누가 내야 됩니까?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도 돈 내라는 얘기입니다. 조합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것도 너도 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싫으면 나중에 그거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일단은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돈 내라, 이 소리예요. 이거 대단히 기분 나쁜 겁니다, 사실은.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일단 다 조합원이 되는 것이지, 그중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을 한다 하면 땡 틀린다라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주의해가지고 기본서 위에다 써놨죠. 178페이지 맨 위에. 자, 두 번째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의 권리로서는 뭐하죠? 중요한 거 박스 속에 동그라미 기억. 보유투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 번 시험 문제 났죠. 보유투지 면적과 관계없다 했으니까 큰 땅을 소유했던, 조그만 땅을 소유했던,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각각 의결권은 한 장을 갖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보유투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뭐한 사람이 있다? 이전받은 조합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지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있죠? 그거와 별도로 그 인수한 사람의 의결권도 지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승계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자, 일단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큰 땅을 가졌던 작은 땅을 가졌던 의결권은 각각 한 장 한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큰 땅을 가진 사람이 이 작은 땅 가진 사람의 토지 전부를 지가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작은 땅을 가진 사람도 의결권 한 장 가지고 있었죠? 그걸 승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의결권 몇 장을 행사할 수 있어? 2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의결권을 지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네, 결국 수싸움입니다. 자, 무슨 회의를 열으면 의결권에 따라서 의결권 한 장을 갖느냐 2장에 따라서 그 파워, 힘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결권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가 조합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뭘 의결할 때 지가 그 표를 투표할 때 훨씬 더 많은 힘을 과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결권을 많이 확보하는 이유는 보통은 자기가 조합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쓰기 위해서 의결권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합니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땅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많이 가져봤자, 큰 땅 가져봤자 역시 의결권은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바보 부자라고 합니다. 그건 바보예요. 그럼 바보인 부자죠. 큰 땅 가졌으니까 부자는 맞아. 그러나 의결권은 한 장밖에 없는 바보가 되죠. 그럼 언제 획득하라는 얘기야? 일단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작은 땅 소유자들한테 가서 그 땅 소유권 전부를 지가 사들입니다. 일부만 사면 안 돼. 전부를 사들여야 그 의결권을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권 20장, 30장을 그렇게 사들여. 그러면 저 회의할 때 지는 한 장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20장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힘이 세진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아까 토지 수유자도 공유 대표자 한 명만 토지 수유자로 본다 그랬죠? 의결권도 공유 대표자 중에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을 준다라는 거. 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수유자들은 각각의 의결권을 준다. 아까 각각의 수유자라는 거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자들은 의결권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 필지 토지를 5필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았습니다. 그럼 그 취득한 사람들, 이분들은 의결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는 것도 조심해서 기억하시죠. 자, 그 밖에 나온들은 넘어가고 밑에 조합원의 경비 부담. 아까 조합비 내라 그랬죠? 당연히 조합원들은 당연히 그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합원들이 그 비용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연체되면 연체로도 부과합니다. 자, 조합비도 안 내고 비용도 안 내고 연체로도 안 내면 그때는 뭐 들어간다? 할 수 없이 강제 징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리을로 넘어간 조합은 부가계무나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특도 시장운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합은 강제징수권이 없다는 걸 조심합니다. 우리 공법상 강제징수권은 누구한테만 있다? 행정청만 강제징수권이 있고 누구한테는 없다? 일반적인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강제징수권이 없다는 걸 조심합니다. 따라서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강제징수는 안 되고 누구한테 맡긴다?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시장운수 구청장이 대신 징수합니다. 특도 시장운수제 대신 징수하죠? 그럼 그때 강제징수할 때는 지방세, 거기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의에 따라서 강제징수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강제징수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의에 따라서 강제징수하면 되는 겁니다. 가서 압류해가지고 그걸 공매처분해가지고 대금 회수를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때 대신 징수한 특도시장수제는 그 징수한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대신 징수한 수수료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지급하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징수한 금액 중에서 40%, 100분의 4라고 했으니까 4%에 해당하는 금액. 요거를 특도시장수구청장에게 줘야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때 두 번째, 이제 누가 있다? 임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 임원은 누구 있을까? 예, 옆에 있으면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조합장은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이사하고 감사는 여러 명 복수로 둘 수 있지만 이 조합장은 한 명만 둘 수 있지. 우리 조합장이 공동 조합장에서 2명 안 된다는 거. 그게 현재 법이죠. 그리고 이런 임원들은 어디서 선임한다? 거기 총회에서 선임하고 누가 임원이 될 수 있죠? 그 178페이지 맨 밑에 줄에 마지막에 있어.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났었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하니까 만약에 한 필지 토지를 5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대표 공유죠. 대표 공유자. 이 사람만 의결권이 있는 게 원칙이죠. 그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지. 나머지 공유자들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임원도 될 수 없습니다. 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학식과 덕망이 높다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임원을 선임할 수가 없고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죠. 그리고 반드시 총회에서만 선임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선임할 수 없다. 총회의 전결사항이다. 총회에서만 선임합니다. 자, 직무로서는 동그라미 기억하고 리을 2가지만 기억합니다. 직무로서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 당연하죠. 또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네, 세공대와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게 바로 누구다? 조합장입니다. 그다음에 리을
감사의 대표 사유라는 게 나와 있죠. 그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하고 뭘 한단다? 지가 계약을 쓴답니다. 또는 조합하고 소송에 붙었답니다. 자, 계약서 쓴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가 도시개발 조합장입니다.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번에 도시개발 조합에서 내가 조합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왜 조합장이 됐을까? 사실은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회사 사장입니다. 건설자재 같은 걸 납품하는 회사 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에 관해서 좀 주워 듣다 보니까 조합에 관해서도 좀 얘기 들었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같이 떠들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 새끼 똑똑한 것 같으니까 우리 조합장 시키자. 내가 조합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합에 관련돼서 이 업무에 관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설자재를 납품할 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누가 쓸까? 조합장인 내가 쓰겠죠. 그럼 건설자재 납품하는 상대방은 누구일까? 내가 바로 그 자재 납품하는 사장이잖아. 그럼 내가 자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건설자재 사장이니까 내가 계약서 쓰면 되죠. 그럼 조합장 바꾸서 건설자재 사장 바꾸서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예를 들면 건설자재가 이게 건설자재라고 하자. 납품 단가가 통상시 한 번 팔 때는 하나당 1,000원 정도 되는 거라고 가정하죠. 그럼 이 1,000원짜리를 내가 계약서 쓸 때는 얼마로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이잖아. 내가 계약서 쓰잖아. 그때 이 1,000원짜리 단가를 계약서상에 얼마라고 쓸까요? 당연히 1,000원이라고 써야죠. 뭘 어떻게 써, 그죠? 1,000원이라고 써야 되죠. 근데 내가 미쳤다고 1,000원이라고 씁니까? 얼마나 쓴단다? 이거 10만 원 하고 쓸 거란 얘기입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계약서 쓰는 건데 내 맘이잖아. 그럼 이왕 팔아먹는 거 내 조합에다가 내 물건 팔아먹는데 이왕이면 내가 계약서 쓰면서 비싸게 받아먹어야 내가 부자 될 거 아니야. 따라서 1,000원짜리를 10만 원 하고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보는 거야? 조합원들이 왕창 피해보는 거죠. 따라서 그런 계약서를 내가 쓸 때는 자기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조합장 바꾸서 하고 쓰면 안 되고 감사 김을동이라고 써놓고 상대편은 건설자재 납품회사 사장 바꾸서 이렇게 써야 되지. 그때는 조합장인 내가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 이름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송이 뭐죠? 내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조합장으로서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썼는데 다른 내 같은 임원들이 사실은 내 반대파 임원들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횡령자로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게 왔습니다.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나는 분명히 뭐 했는데 조합을 위해서 쓴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건 조합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유흥비로다 흠청막창 쓰다가 다 날려버렸다고 나를 업무상 횡령자로 해서 나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어디하고 싸움이 붙는 거야? 조합하고 싸움이 붙는 거죠. 그래서 조합에서는 나를 횡령자로 보는 거고 나는 무슨 소리야? 나는 조합장으로서의 정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싸우는 거죠. 그때는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피고인이 누구죠?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바꾸자가 피고인이죠. 원고는 누가 되죠? 그 조합이 원고가 되는 거죠. 그럼 조합을 대표하는 게 누구죠? 조합장. 그럼 원고는 조합장 바꾸서가 되는 거고 피고는 내 바꾸서 건설자재 그런 걸 하는 납품회사 사장 바꾸서 이렇게 된다. 뭐 아니지 요거는 그냥 피고인이 그냥 개인 바꾸서 이렇게 된다면 아니 내가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내가 원고이면서 동시에 피고가 돼버리네. 그럼 내가 내 소송 제기하면 100% 내가 이기는 거지 뭐. 그건 소송도 아니죠. 그때는 조합장 바꾸서 하면 안 되고 그때 조합을 대표한 자는 감사 김을동이가 원고가 되는 것이고 그때 바꾸서는 뭐가 된다? 피고가 된단다.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 그때는 조합을 대표하는 게 그때는 조합장이 아니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자라는 거 여러 번 시험 문제 났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겸임금지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재정이사이면서 동시에 회계출납 사무원을 맡고 있다면 내가 세 개 다 맡고 있어. 그러면 그 조합은 뭐한다? 내가 다 말아먹는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예, 조합장이면서 재정이사이면서 동시에 회계출납 사무원. 내가 우리 조합에 돈 다 내 맘대로 내가 다 뺐어도 된다. 이렇게 되잖아. 겸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겸직할 수 없다. 또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에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목적의 사업이라는 말을 조심합니다. 이때 같은 목적이란 이 목적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목적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조합장으로 내가 있으면서 저 옆에 있는 다른 도시개발 조합에 이사나 감사나 또는 직원을 맡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만약에 내가 여기 도시개발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을 만든다면 이건 겸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는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왜 그러죠? 같은 목적의 사업이 아니거든.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목적이고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사업이라는 목적이거든요. 따라서 같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겸직이 허용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인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는 내가 이쪽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걸 조심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또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때 조심할 건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지 이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땡 또 틀려버린다는 걸 조심합니다. 어떤 거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또 파선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첫 번째, 파선 선고를 받은 자 하면 안 돼요. 받았어도 복권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있으니까 파선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답니다. 근데 그 디귿 같은 그런 금고니 집행유예니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오잖아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 이거 왜 어렵죠, 이 말이? 여러분들이 깜빵에 안 들어가 봐서 어려운 겁니다. 깜빵에 들어가서 한 1년만 살다 나와 보십시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도사가 돼서 나올 겁니다. 맨날 거기 쭈그려 앉아서 너는 뭐 받았니? 너는 무슨 년 받았니? 너는 얼마 남았니? 이러고 따지다 보니까 맨날 주워 듣는 거죠. 자, 부동산 공법이 왜 어렵다 그랬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도시개발 사업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처음 듣는 것들은 뭐든지 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자꾸 들으면 뭐가 되죠? 그냥 그러려니 저는 6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 제일 쉽습니다. 네, 맨날 떠드는 거니까 이게 제일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공법이 어려운 이유는 처음 듣기 때문에 어렵다. 자꾸 들으십시오. 자꾸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 이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읽지만 사람은 2개월만 지나면 풍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한 바퀴 돌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말이 떨어지고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해도 되고 말기가 되지. 처음부터 이걸 다 애우고 다 이해되기를 바란다?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한 발짝 나가고 한 발짝 나가고 한 발짝 나가다 보면 목표까지 도달하는 거지. 한꺼번에 도달하는 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어쨌든 어려운 이유는 왜 그렇다?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어렵다. 자꾸 들으면 어렵지 않다. 자, 그 밑에 임원의 자격 상실을 임원했던 자가 저런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는 언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될까?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날이래요. 당일은 아니래. 이게 문제죠. 사실은 그 임원의 자격이 이거 결격사에 판명된 때 즉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지. 그 다음 날이라는 사유를 만들면서 임원에 그래서 아직 저녁 때까지 밤 24시까지는 아직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현재 법은 그렇다. 자, 다음 세 번째 조직 총회라는 조직으로 넘어갑니다. 자, 총회는 뭐죠? 조합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이걸 번복하는 건 안 됩니다. 총회 스스로에서 번복하지 않는. 그럼 어떤 것들을 의결할까? 거기 정관의 변경, 개발기계 및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등등등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까지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어디서 한다? 총회에서 의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더냐? 다음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 사실 이거 말고도 하여튼 조합과 관련된 건 다 총회 의결을 거치는데 다음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뭐 해야 된다? 거칠 수 있다나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는 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더라 얘기입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의원회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총회에서 다음 같은 걸 거쳐야 되는데 총회를 열려면 조합원 전체를 모여야 되는 거잖아. 물론 보통은 총회 의결하는 건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정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정관에 정하는데 통상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무슨 회의가 많아가지고 조합원들 모여라 그러면 조합원들은 여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회 열 때마다 참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의를 다 총회에서 의결한다면 조합원들 그거 왔다 갔다 못해요. 힘들어서. 또 시간 바빠서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무슨 조직을 만들어놨다? 대의원회라는 조직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 전체가 모여서 무슨 의결을 한다? 못하죠. 따라서 그 조합 국민들 중에서 다시 대표만 뽑아가지고 그 새끼들 보고 일 좀 처리하라고 시켜놨더니 그게 맨날 저 여의도에서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국민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건 힘드니까 그중에 대표자를 뽑자. 그게 바로 누구죠? 국회의원 뽑듯이 여기서도 총회 조합원들 다 모이는 게 힘드니까 그 조합원들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 그분들만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대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게 대의원회죠. 근데 거기 보면 대의원회는 임의적 기관 요번에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숫자가 몇 명 이상? 50인 이상이면 그때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났더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100인인 조합은 50인 이상이었었고 100인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시험 문제를 했습니다.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왜 맞죠? 자, 50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으니까 100인이면 50인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50인 이상에 100인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그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거 아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번에 정답으로 났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었죠. 자, 대의원 숫자는 몇 명으로 될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000명이라면 대의원은 몇 명이다? 100명 이상으로 더라 이겁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숫자가 700명이라면 그때는 100분의 10인 70명 이상으로 그때는 대의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합니다. 따라서 대의원들도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의원의 권한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총회의 권한을 대행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회에서만 의결이 되고 대의원은 의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이 되고 대의원에서는 대행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5가지가 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났던 겁니다. 하도 많이 나가지고 뭐 몇 번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났었어요. 자, 몇 가지? 5가지. 첫째, 정관의 변경. 정관이 뭐죠? 조합이 갖고 있는 하나의 법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와 관한 내용이죠.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와 관한 걸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바로 뭐다? 그게 정관이거든요. 따라서 그 조합의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정관이기 때문에 이런 정관을 변경하는 건 어디서만 해야 된다?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해야 되지 대의원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작당해가지고 변경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립은 어디서 했었죠? 아까 총회 열을 때 처음에 창립총회 열을 때 그때 정관에 관한 걸 그래서 작성해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 그때 첨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 정관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창립총회 때 보통 거기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건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되지 그건 대의원에서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우리 개발계획이라는 거 수립한다 그랬죠? 수립 변경도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다만 개발계획의 경면 변경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에서 해도 좋고 또 하나 있죠. 개발계획 말고 좀 이따 나오는 실시계획. 자,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계획이었었고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그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실시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다. 이게 잘하죠. 그때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은 총회 의결상이지만 대의원 다시 그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해서는 대의원에서 해도 괜찮다.
총회까지 안 가도 된다라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제외라는 얘기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고 대의원에서 의결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조합 임원의 선임, 임원을 선임하는 것도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이 됩니다. 또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계획이 뭐라 그랬죠? 환지계획이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 그때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구체적인 계획, 이게 환지계획이에요.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뭐가 관심이 있죠? 장차 내가 가질 땅이 이 현재 개발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땅 중에서 어떤 게 장차 내가 가질 땅이냐, 이거 엄청나게 궁금한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환지 방식에서는 내가 갖고 있던 땅이 조기 있던 땅인데 여기가 개발되고 나면 그중에 어떤 땅을 나한테 줄 것이냐, 이 계획, 이게 무슨 계획이다? 환지계획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해서는 그건 누가 한다? 작성은 총회에서만 의결이 되지 대의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대의원에서 해도 괜찮다라는 예외는 있고, 또 조합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자, 조합의 합병이라는 건 이 안에 조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둘이 맨날 싸우고선 그러잖아. 그러다가 뭐 한단다? 야, 우리 하나의 조합으로 하자.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그걸 합병하는 거. 이때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해산. 이 해산은 두 가지 해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갑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야, 중간에 그만 해산하자. 중도 해산이 있고, 또 하나 있죠.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러고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청산금을 다 지급했어. 그래서 청산금이라는 건 마지막 이제 돈 처리하는 거야. 받을 돈 받고 줄 돈 주고 이렇게 하면서 끝내는 거. 왜냐면 종전의 토지 가액하고 새로 환지로 받는 가액하고 똑같을까? 다를 수 있을까? 다를 수 있죠. 종전권 1억짜리였는데 환지로 받는 건 1억 5천만 원짜리. 계산해볼까? 그렇대. 그럼 5천만 원 돈 내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종전의 토지가액과 새로 받는 환지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주고받는 돈을 뭐란다? 청산금이라고 하는데, 요 청산금에 지급하고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 한 건 정상적으로 끝나갑니다. 그때는 다시 그 해산할 때 총회를 열지를 않습니다. 자, 총회 열으려고 그래.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청산금 다 받았고 다 끝났죠? 자, 총회 엽시다. 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죠? 왜 오는데요? 라고 물을 거 아니야. 그냥 박수 치려고요. 끝났으니까. 바빠 뒤지겠는데 무슨 박수 친다고 총회 여냐? 안 오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는 총회를 열지 않고 어떤 게만 정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청산금을 주고 정상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중간에 중도 해산하고자 할 때 그때는 총회를 열어가지고 과정을 얘기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죽어라고 추진을 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 그만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머리자만 따가지고 쓴 건 정과를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여러분들 그린공법 51페이지 밑에 보면 그거 써있죠? 그 좌측 밑에 그 내용에 보면 텍스트 있는 쪽에 보면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말을 가만히 보면 문장이 돼요.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뭘 주겠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정관, 개발, 계획, 임원, 선임, 환지계획, 그 다음에 합병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시행자 변경, 이것도 자주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시행자 변경도 그건 여러분들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잠깐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그건 여기 있는 그림으로 봅니다. 시행자 변경이 아까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요거 시행자 변경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서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걸 다시 그림으로 풀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본서 몇 번째 거냐면 기본서 4번에 나오는 거. 그걸 제일 먼저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원래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가 한다? 토지수자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조합이 사업시행자라면 그래서 토지수자 또는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줬잖아. 그럼 자기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면 뭐 해야 되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기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으면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수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그자들이 실시계 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은 연장할 수 있대. 그래서 원칙은 1년 이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연장해서 1년 6개월이 되겠죠. 그 이내에 이 실시계 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인가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던 걸 그자를 다른 자들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게 4번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시행자야. 이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를 받았대. 그럼 실시계 인가 받은 날로부터 인가 신청은 요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인가를 받겠죠? 그때는 인가 받은 날부터야. 그래서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내? 2년 이내에 뭐 하지 않는다? 사업에 착수하지 않더래요. 모든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 받아놓고 그로부터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사업 착수하지 않는 건 제일 많은 게 공법에서는 2년이 제일 많거든요. 바로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 지정했던 걸 그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죠. 자, 세 번째는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자,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 시행자 지정된 게 중간에 뭐 됐다?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실시계 인가가 취소되더라. 사업 시행자 지정받은 게 취소됐어요. 실시계 인가받은 게 취소됐어요. 그럼 그자 다른 자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행자가 중간에 부도나 파산이 났습니다. 시행자가 중간에 부도나 나거나 파산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다른 자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네 가지를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잘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여기 행정심판에 관한 게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 교재 181페이지 보면 신탁이라는 게 나오고 그 신탁은 지금 보지 않고 그때 4번 행정심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무슨 내용이죠? 자, 시행자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들 이건 도시개발법에서도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 관련돼서 있었어요. 자, 어떤 경우죠? 자,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역시 수용 방식 같은 걸 할 때 보상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상비를 주는데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전부 다 평당 100만 원씩 주는데 똑같은 땅인데도 이 토지 소유자한테는 평당 10만 원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만 원 받는 사람 기분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나쁘죠. 가만히 있을까? 따지러 갈까? 따지러 갔죠. 뭐라겠습니까? 아니 주변에 다 똑같은 농경지인데 다른 사람들은 평당 100만 원 주면서 왜 저는 10만 원 줍니까? 라고 따졌더니 이놈의 시행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저씨는 못생겼잖아요. 그지를 합니다. 아니 맨 보상비를 주는데 잘생기고 못생겼다 따라서 보상비가 달라지느냐? 그랬더니 지 기준은 그 생김새에 따라서 보상비 준다는 기준이 있답니다. 말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걸 보상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10만 원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따지러 가야 됩니까? 다시 따져야죠. 그때 시행자한테 따지러 가는 걸 이의 신청이라 한다 그랬어요. 어? 이 신청. 우리 시험 보고서도 문제가 잘못됐으면 이 신청한다고 그랬잖아. 뭐 공법에서 이 신청 하나 받아줬잖아요. 그 이 신청한다. 그게 바로 그 당사자한테 직접 따지러 가는 건 이 신청입니다. 그랬더니 그 시행자가 뭐라 한다? 아니래. 이건 못생겼으니까 너는 10만 원 주는 게 맞대. 그럼 또 다른 데로 따지러 가야 되잖아. 그때 그 당사자인 상대방 그 시행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별도로 설립되는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데다가 이것 좀 다시 한번 당신이 판단해 주세요 하고 그 위에 상급기관으로다 올리는 걸 이걸 뭐란다? 그걸 행정심판이라 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자한테도 올렸는데도 그래도 안 통한다? 할 수 없이 그때는 법원에다가 법의 재판에다 고소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행정소송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행정쟁송이라 한다. 그건 기본서 맨 앞에 부동산공법의 기초련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묶어서 행정쟁송이라고 하죠. 그 중에
심판에 관한 걸 묻는 겁니다. 자, 시행자간 처분에 대해서 뭐 할 때 불복하는 자들은 일단은 먼저 그 해당 시행자한테 따지러 가는 이 신청은 당연한 거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원래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이야. 근데서는 누구한테 할까? 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여기서는 뭔다?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답니다. 중요한 거야. 따라서 여기서 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한 처분 했으니까 아까 행정청은 누구누구만 있었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처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죠? 국지공 정지. 그래서 국지공, 공공기관, 정부 출행기관, 지방공사, 그죠? 지방공단 이랬었죠? 지방공사.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토지수의자든지 조합이라든지 해서 그때 그 공동출자법인까지 쭉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행정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들이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들은 그 시행자를 지정한 누구한테 따지러 간다? 지정권자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저 자식이, 욕하면 안 되는데 저자가 나 왜 욕먹을 짓을 한 거죠. 나는 못생겼다고 해서 보상비 10만 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입에서 욕 나가죠. 가지다가 못생긴 건 또 서로 죽겠는데 나보고 보상비도 10만 원밖에 안 준다는데 따지러 가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따지러 간다? 올라가가지고 그 시행자를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따집니까? 아니 지정권자님, 당신이 지정한 저 사업시행자가 저보고 못생겼다고 평당 10만 원 주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의신청 따지러 갔더니 맞대요, 자기 기준에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이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시행자를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것, 그렇게 꼭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행정청인 시행자 간 처분에 대해서는 결국 반대로 말하면 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을 내렸어. 불복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는 원칙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간 처분에 대해서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원 다 끝났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거. 그럼 저 시행자가 할 일이 뭐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때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그걸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인가권자가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그때 실시계획 속에는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 맞도록 작성해야 될까? 이미 지정권자가 무슨 계획을 수립해놨습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해놨죠. 따라서 이 실시계획은 뭐에 맞게 한다?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그에 맞도록 실시계획을 정한다.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라고 고심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거와 다르게 실시계획 작성하면 다르게 개발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정권자의 의도에 맞도록, 그게 바로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또 하나, 요 실시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바로 아까 어떤 말했던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또 이거 무슨 말일까? 이 말 뜻은, 자,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우리 그림으로 그렸었잖아. 여기다 뭘 지정했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은 여기에 용도지역상 무슨 지역이 있지만 아까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이 지정되면 여기는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고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린다. 무슨 지역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에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두 가지로 본다라고 했었잖아. 도시개발이 지정되는 순간 이 지역은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하니까 무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에 걸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도시개발 구역이면서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전번 우리 국토법에서 또 연관돼요. 국토법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 단위에 맞도록 그 안을 개발하고 관리하자.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 적용하는 것들 여러 가지 쫙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한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거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뭘 수립해야 된다? 바로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지구 단위 수립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몇 년 내에 수립해야 돼? 국토법에서는 3년 내내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었잖아. 그죠? 어쨌든 지구 단위가 수립해야 되는데 이거 따로 수립한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게 아니고 원래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건 무슨 계획 절차로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지입할 때 도정 기도정지입할 때 지금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따로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인 2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 기주지입 협심결이라는 이런 복잡한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거 안 하고 뭐 만들 때 실시계획 작성하는데 요 작성하는 그 속에다가 뭘 포함시켜라? 지구 단위 계획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작성이란 말과 수립이란 말의 차이가 뭘까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작성은 뭐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끄쩍 이렇게 만들면 이게 작성이에요. 따로 무슨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런 복잡한 절차 필요 없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내면 이게 작성이잖아. 따라서 원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군 관리계 수립 절차인 2반 절차 3단계, 결정자 2단계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대요. 그냥 실시계획 작성하면서 그 속에다가 지구 단위가 관련된 내용을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작성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구 단위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들고 이제 실 작성이요 들고 뭐 받으러 간다? 인가 받으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인가권자가 누구일까? 지정권자가 인가권자다라고 됐습니다. 요거 그럼 실시계획 인가권자 지정권자니까 누가 있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이자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있었죠? 국장이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국장한테 인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 이자들이 바로 실시계획 인가해 줍니다. 그때 실시계획 인가해 줄 때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183페이지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데 누가 할 때는 거기 보면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는 때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12가지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예, 그때 실시계획 인가 받으려면 12가지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하랍니다. 왜 여기 12가지 서류라고 써놨을까? 시험 문제가 이게 났었어요. 도면 서류가. 그럼 12가지를 외울 수 있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여러분들은 4가지를 넘으면 못 외운다 그랬습니다. 12가지를 무슨 재주로 그걸 다 외우고 앉아있습니까? 그런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출제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건 외울 건 아니고 그런 싸가지 없는 문제도 출제하더라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나 폐지할 때도 뭐 받는다? 변경인가 폐지인가 받는 게 원칙인데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별도로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난다니까. 그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부령으로 정하는 건 시행 규칙에 들어있는 거죠. 시행 규칙에 가보니까 바로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에 가보니까 거기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거, 면적을 10% 정도 줄이는 거, 또는 사업비를 1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거, 증감하는 거. 그래서 면적은 10% 범위 내에서 줄이는 것만 그냥 해도 되고 사업비는 10%에서 늘리는 거, 줄이는 거, 증감, 그건 둘도 들어가. 그런 것들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따로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런 것도 시험 문제를 주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외우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요새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도 시험 문제 출제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뭐죠? 당황됩니다. 왜? 평상시 이런 거 안 해와놨거든. 안 봤거든. 왜?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 4시간 만에 하루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서 4시간 어린 택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도 나가는 거 제가 상당히 빨리 강의하는데도 보통 1시간 정도, 그죠? 60분, 어떤 때는 70분 막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내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또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외우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당황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원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뭐 된다? 인가받아야 되는데 경면 변경은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것들이 뭐 한 10% 범위 내에서 뭐 줄이거나 늘리는 거래. 그냥 이런 정도는 기억해둬야 나중에 지문을 읽으면서 맞아, 이건 경면 변경에 대략 해당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지. 전혀 한 번도 안 봤으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런 지문 보는 순간 멘붕 와버립니다. 이게 뭐지? 당황되니까 아는 문장이 나왔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고 안 보이는 문장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막판에 이제 강의할 때 그래요. 교수님 여기 정답이 있어요 하고서 손짓하면서 답이 여기서 출제하면 시험 보는 수강생한테 봐, 여기 우리 교수님이 맨날 말했던 중요한 거 여기 있어, 이거 여기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거기는 보지 않고 새로 나온 이상한 문장만 그것만 냅다 읽고 앉아 있습니다. 왜요? 맨날 보던 건 눈에 안 보여. 새로 나온 것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예, 맨날 보는 마누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새로 나타난 여자만 눈에 보여가지고 그게다 눈 빠졌다가 시험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면 맨날 보던 데서 정답이 많지 이상한 문장 새로 나온 거에서 그게 정답이 있는가 해서 거길 찾고 앉았다가는 시험 100%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상한 문장은요 정답으로 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 왜?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냥 지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지 5개 중에 하나의 지문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게 정답일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장이 나왔으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자꾸 눈뜨기 걸려가요. 맨날 보던 건 관심 없고 그 새로운 문장으로 간다니까. 그러다 보면 시험 떨어진다. 맨날 보던 데서 정답은 있다는 것 아셨죠? 그게 진리라는 거 꼭 잊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그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납니다. 누가 할 때는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때는 국장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의사가 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절차가 국장이 할 때는 위에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 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의사가 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쫄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자들의 의견을 들어라 라고 됐습니다. 이때 시장 속에는 대도시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대도시장은 지가 인가권자거든. 그러니까 지가 만들었으면 지가 직접 하면 되지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를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도시장이 사업시행자라면 지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가 직접 고시해버리면 되지 인가 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권자들이 사업시행자라면 실시계획 작성해서 바로 고시해버리면 끝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사업시행자라면 그때는 국장이 인가내 줄 때는 밑에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듣고 인가내 주고 시도사가 인가내 줄 때는 밑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인가를 내준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놓고 이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맨 밑에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하고 나오죠. 어떤 효과? 실시계획 고시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실시계획 속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게 뭐죠? 지구단위계획. 이건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해서 결정 고시할 내용이잖아. 이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게 고시된 거에 그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시한 속에 뭐가 들어있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는 따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않아도 따로 도시군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위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 안 거쳐도 돼. 뭐 하는 순간?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순간 그 속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이 내용들도 뭐 된 것으로 본다?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따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꼭대기 보면
자, 종전에 여기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된 내용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고시된 내용이 있는데 그 종전했던 내용과 새로 고시된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내용이 달라.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 새로 고시된 내용 이거로 종전했던 도시군 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효과도 있다는 거. 거기까지. 자, 185페이지 보면 공사 감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감리자 지정에 관해서는 아직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건너뛰어라. 과감하게 건너갑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해가지고 먼저 사업 시행방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마지막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봤던 내용들에 관해서만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일로 와서 자, 뭐부터 있었죠? 여기 조합의 구성에 관한 문제를 한번 다시 짚어봅니다. 자, 조합의 구성에는 누구누구 있다? 조합원, 임원, 총회, 대의원회 이렇게 4개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그중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의 설립에 동의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 두 번째,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는데 다만 다른 조합원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단다. 근데 원칙은 이런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는데 그때 구분 수유자는 각각 의결권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자, 이번의 핵심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만 선임합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만 임원을 선임할 수 있지 외부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다고 해서 모셔오는 거 이거는 안 된다. 두 번째, 조합장 또는 이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획이나 소송에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때는 조합장이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또 조합 또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겸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이때 임원들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라고 썼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런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자, 총회.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것들 뭐였었죠?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원의 선임,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의 합병 및 해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다만 개발계획을 수립 변경하는데 경면 변경이나 개발계획 말고 실시계획 수립 변경 이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죠. 실시계획 수립 변경은 총회가 아니라 대의원에서 의결해도 괜찮습니다. 또 여기 합병 및 해산 중에서 이 해산은 청산감을 징수하거나 교부한 후 해산하는 이거는 정상적인 해산일 때는 총회를 열지 않고 중도 해산할 때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몇 명이다?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여기 50인 이상이라고 되는 걸 이번에 시험 문제에선 100인인 조합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100인인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라고 시험 문제 냈는데 역시 맞는 문장이 됩니다. 50인 이상이니까 100인 맞죠. 또 대의원 숫자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대의원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갔던 게 뭐 있었죠? 행정심판 들어가기 전에 시행자 변경에 관한 거, 이 4가지 정리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었습니까?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답니다. 그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수자나 또는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그 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예외적으로 6개월은 연장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그 토지 수자나 또는 조합이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토지 수자 조합을 제끼고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모든 사업시행자들이 실시계획 인가 받았으면 인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한단다. 그때도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획 인가받은 게 취소되면 그때도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고, 마지막 시행자가 중간에 부도나 파산이 나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다른 자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변경 사유 4가지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있었죠. 자, 누가 어떤 시행자가 토지수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그 토지수자가 뭔다? 불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원래 그 시행자 처분 내린 자한테 불복하는 건 이의신청,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올라가는 건 행정심판, 법원으로 가는 건 행정소송인데 그중에 행정심판에 관한 것만 여기서 정리합니다. 그때 행정청인 시행자가 어떤 처분을 토지수요자한테 냈는데 그 토지수요자가 불복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게 중요한 거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토지수에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토지가 불복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 그때는 그 지정권자에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자, 실시계획은 모든 시행자들은 다 작성하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포함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지정권자한테 가져가서 인가받는데 그때 경면 변경은 인가받지 아니한다. 요게 가끔 시험 문제에서 또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사업 시행 면적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소하거나 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증감하는 이런 경면 변경은 인가받지 아니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어요. 경면 변경. 근데 이게 제일 시험 문제 잘 나는 것들. 그리고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국토교통장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자기 밑에는 시도사 또는 대도시사 의견을 듣고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로서 인가해 줄 때는 밑에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 이자들의 의견을 듣고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자,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고시된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따로 그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아도 실시계획이 고시되는 그 순간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봅니다. 문제는 종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고시된 내용이 있는데 그 고시된 내용에 종전에 있는 내용이 저촉되더라.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종전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되어 있는 거하고 이번에 새로 고시된 내용하고 실시계획 고시된 거 서로 내용이 다르더라. 저촉되면 어떤 효과? 고시된 내용, 이번에 새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살펴내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합니다.